샬롬. 흑 11번째. 유초씨는 눈앞에 귀여운 막내 딸을 그려본다. 머리가 아픈 듯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따님이 아주 준수하신데요 하고 이 의사는 마당으로 눈을 굴려서 순을 찾는다. 순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배운 게 있소 하고 유초씨는 기침을 하고 담을 꿀꺽 삼킨다. 불쑥 내민 멱살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따님을 내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뭐 자리야 하겠습니까마는 간대로 고생은 안 시킬 작정입니다. 하고 이 의사는 마침내 불을 놓았다. 너무 당돌한 염려도 있었지만은 이 노인이 내일까지 살아 있을는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유여할 새가 없었다. 이 의사의 말에 유초씨는 눈을 떠서 한참이나 이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과연 내 사윗감이 될 사람인가를 검사나 하는 듯이 유초씨는 끙 하고 이 의사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그대로 아직 혼인을 아니하였던가요? 하고 묻는다. 하기는 했지요. 그러면 상처를 하였던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상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럼 이혼을 하셨소? 하고 유초씨의 눈은 더욱 커진다. 아직 이혼도 아니했습니다마는 적당한 혼처만 있으면 이혼을 해도 좋지요. 이혼을 아니한다손 치더라도 딴 살림이니까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고 이 의사는 수줍은 듯이 웃는다. 아니 그럼 내 딸을 당신이 첩으로 달라는 말이오 하고 유초씨의 어성은 높고 떨린다. 장가 처지 첩될 거 있나요? 그러면 영감네도 야속지 않게는 해드리지요. 일시금으로든지 몇 싹 얼마 싹이라든지 그것을 원하시는 대로. 또 유초씨는 어디서 난 기운인지 이 의사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놈 이 고이한 놈 같으니 날더러 내 딸을 네 첩으로 팔아먹으란 말이냐. 이놈 냉큼 일어나 나가거라 죽일 놈 같으니 하고 호령을 뺀다. 유초씨는 잠깐 숨이 막혔다가 요놈 요 방자한 놈 같으니 내 딸이 네 놈과 네 계집년을 종으로 사다가 부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야 죽을 테다. 이 발찍한 놈 같으니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려고 베개를 향하고 뼈만 남은 5 손가락을 어물거린다. 이놈 저놈이라니 누구더러 이놈 저놈이래 하고 이 의사는 벌떡 일어나면서 늙은 것이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알지만 아니하면 당장에 잡아다가 콩밥을 먹이겠다마는 하고 발악을 한다. 웬 말버릇이야? 하고 숭은 이 의사의 팔을 꽉 붙들어 마루 밖으로 내어 둘렀다. 노인을 보고 원 그런 말법이 어디 있소? 하고 숭은 쓰러지려는 이 의사를 다시 붙들어서 바로 세웠다. 순과 한갑 어머니가 이 소리에 뛰어나와서 떨고 섰다. 숭의 억센 주먹심에 위험에 이 의사는 불불 떨기만 하고 더 말이 없이 구두끈도 아니매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다. 대문 밖에 나가서야 이 의사는 어디 이놈들 견디어 보아라 하고 중얼거렸다. 숭은 이 의사가 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들어와 유초씨를 앉아 뉘었다. 유초씨는 마치 죽은 지가 오랜 시체와 같이 몸이 굳었다. 수는 유초씨의 머리밭에 꿇어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울었다. 의사가 나간 지 1시간이 못 되어서 경관 2 사람이 유초씨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그래서 항아리에 남은 술을 압수하고 유초씨와 그 누이가 둘이 다 장질부사라 하여 대문에 이 집에 장질부사 환자 있으니 교통을 언금함 하고 나무패를 갖다가 붙이고 숭이를 대하여서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소? 하고 물러나기를 정하였다. 내가 없으면 병 간호할 사람이 없소 하고 또 예방 주사를 맞은 것을 바라여 숭은 이 집에 출입하는 양해를 얻었다. 이날 밤이라는 것보다도 이튿날 새벽에 유초씨는 고만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한번 정신을 차려서 허숭을 바라보고 숭이 내가 죽거든 이 애는 자네가 맡아서 시집을 보내주게 하고 또 순을 보고 내가 죽거든 숭이를 네 친오라버님으로 알고 믿고 살아라. 그리고 숭이가 골라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거라 하고 유언 비슷한 것을 말하였다. 유초시는 끝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였다. 유초시 자기가 죽으면 육아 하나가 망해버리는 것만 같아서 퍽 마음이 슬펐다. 그것이 자기의 큰 불효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러한 슬픔을 낯세게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게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모두 삼켜버렸다. 이렇게 유초씨는 아들, 며느리, 어린 손녀 다 보지 못하고 딸과 숭의 간호를 받으며 마지막 숨을 쉬었다. 유초씨가 죽은 지 나흘 장례가 나갈 날에 순의 고모는 치맛끈으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렸다. 며느리는 머리를 풀고 삿갓 가마를 타고 왔었으나 장례를 치르고는 도로 친정으로 가버렸다. 젖먹이를 두고 왔다는 핑계였다. 숭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치렀다. 물론 장례 비용도 숭이 되었다. 장례가 끝남에 이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유초씨의 집은 아주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유초씨의 아들 정근은 가독 상속인이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남은 재산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마침 황기수 구타 사건의 공판길이 임박했으니 숭이가 변호하러 가는 길에 정근을 면회하고 법적 수속을 하기로 하고 우선 한갑 어머니로 하여금 순을 데리고 숭이가 새로 지은 집 건너방에 거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숭은 곧 떠났다. 공판정에는 방청도 별로 없었다. 검사는 주범 맹한갑에게 공무집행 방해 폭행죄로 6개월, 그 나머지 7사람에게 각각 3개월 징역의 구형이 있었다. 피고들은 맹한갑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황기수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다. 숭은 변호사 복을 입고 한 손에 연필을 들고 검사의 논고 중에 중요한 구절을 적다가 일어나 피고들의 평소에 정행이 어떻게 술량하였던 것을 들고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뺨을 친 데서 사건이 발단된 것과 또 맨한갑은 다만 황기수의 폭행을 저지하려 그 팔을 붙든 것이요. 먼저 황기수가 맹한갑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는 맹한갑에게 목덜미에 눌린 황기수의 저고리 등 피가 묻은 것이 증거라는 것과 또 숭이가 우연히 공이 이 병원에서의 2주일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였다는 황기수가 기생을 희롱하여 술을 먹고 갓대질한 것을 목격하였던 것과 또 황기수가 기생에게 얘 입 한 번도 못 맞춰보고 손목 한 번 못 쥐어보고 봉변만 했다 하는 말을 들은 것과 또 경찰서장이 농민의 말보다도 공의 말을 믿는다던 것을 인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으로 황기수 이공이 기생 최강월 순과 함께 그 말을 들은 농부 김모를 소환하기를 정하였다. 재판장은 허 변호사의 변론을 중대하게 듣는 빛이 보였다. 그는 가끔 연필로 무엇을 적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허 변호사의 증인 신청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하여 각하하고 판결 기일은 다시 정할 것을 선언하고 배정하였다. 재판장이 고려하려 하는 용의는 넉넉히 보였다. 허숭은 법정의 흥분이 깨자마자 견딜 수 없이 몸이 괴로움을 깨달았다. 억지로 형무소에 가서 유정근을 면회하고 만사를 다 맡긴다는 위임을 받아 가지고는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나와서 저녁차를 잡아 타고 살려올 집으로 돌아왔다. 허숭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식을 보낸 사람들은
어찌 되었느냐고 허숭을 애워싸고 물었다. 한갑 어머니와 유수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동네와 허숭의 집과의 새에 있는 등성이까지 뛰어나왔다. 우리 한갑이 잘 있더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허숭의 손을 잡았다. 손은 불같이 더웠다. 네, 잘 있어요. 하는 허숭의 대답을 들릴락 말락하였다. 허숭은 머리가 빙빙 도는 듯 괴로웠다. 또 순이 오빠는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순을 대신하여 물었다. 다들 잘 있어요. 정근이는 만나 보았지요. 다들 잘 있어요 하고 숭은 내 집 마루 끝에서 구두를 끌렀다. 다들 나오게 되었나?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이나 남편의 소식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숭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이 10여 명 되었다. 이 동안에 수는 숭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자리를 펴고 모기장을 달았다. 수는 즉각적으로 숭의 몸이 대단히 불편한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수는 베개까지도 손으로 떨어서 바로잡아 놓고 마루로 나왔다. 나 냉수 한 그릇 주시오 하고 숭은 방에 들어가는 길로 양복 바지도 안 입었고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숭은 앓는 소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어디 아픈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때에야 숭이 편치 아니함을 알고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뭐 좀 자셔야지. 미움을 쓸까? 해도 숭은 대답이 없었다. 숭은 마침내 장질 부사에 붙들린 것이었다. 아침에는 조금 정신이 나고 저녁에는 헛소리를 하였다. 팔 다리가 쑤신다는 헛소리를 할 때는 한갑 어머니와 순이가 번을 갈아 주무르고 머리가 깨어진다는 헛소리를 할 때에는 한갑 어머니와 순은 번을 갈아가며 수건을 죽여서 머리를 식혀 주었다. 한갑 어머니와 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 모양으로 번갈아서 자고 번갈아서 간호하였다. 어떤 때에는 흔히 새벽 2시나 3시가 되어서 순이 눈을 뜨면 앞에 한갑 어머니가 앉아있기도 하고 순이가 앉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까맣게 탄 숭의 입술에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흘려 넣었다. 순은 숭이가 이 동네 사람을 위하여 나중에는 자기의 아버지와 고모를 위하여 제 몸을 잊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병이 들린 줄을 잘 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버지와 고모 때문에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끝에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재판소에 가서 3, 4일이나 고생하다가 온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수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숭의 생명을 붙잡아야 할 의무를 느낀다. 숭의 병은 열흘이 되어도 보름이 되어도 낫지를 아니하였다. 이때에 정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화를 내어 집에서 울기만 하였다. 동물을 만나기도 부끄럽고 친정 아버지를 보기도 부끄러웠다. 설사 제가 좀 잘못했기로니 어쩌면 저를 버리고 달아나서 수삭이 되어도 소식이 없느냐고 숭을 원망도 하였다. 그동안에 김갑진이가 가끔 와서는 숭이 여태 안 들어왔어요 하고 혹은 그놈 시골놈이라 시골로 달아났나 보외다 하고 빈정대기도 하였다. 정선의 마음에도 유순이라는 계집애가 가끔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마 하고 항상 스스로 부인해 버렸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숭이가 지방 법원에서 농민을 위하여 변호한다는 기사를 보고 마침내 숭은 김갑진의 말과 같이 그의 고향인 시골에 달아나 버린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는 유순에게 대한 질투와 숭에게 대한 반감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래서 정서는 포도주 한 병을 사다가 먹고 혼자 취하여서 고민하고 만일 지금 김갑진이가 오기만 하면 그에게 안기리라고까지 화를 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밤에 김갑진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러할 때에 어느 날 아침편에 정선에게 편지 한 장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언제 한번 본 글씨였다. 피봉에도 분명히 유순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정서는 질투와 불쾌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불길을 타면서 그 편지를 내어 동댕이를 쳤다. 에그 욕이다 욕이야 하고 정서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정서는 그래도 궁금하여 그 편지를 떼어 보았다. 이번에는 연필 글씨가 아니오 펜글씨로 허승 선생께서 병환이 중하오니 곧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허승 선생께서는 우리 동네에 오셔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병을 구안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대신 보시느냐고 몸이 대단히 쇠약하신 데다가 제 아버지와 고모가 병으로 신고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날 밤을 새우시고 아버지와 고모가 돌아가신 뒤에 쉬실 새도 없이 또 재판소에 변호를 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신혈이 높으시고 후면은 정신을 못 차리시고 헛소리를 하시고 아르십니다. 곧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려 하였사오나 놀라실까 보아서 편지를 못 드리다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편지를 드립니다. 허 선생님은 헛소리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때에는 번쩍 눈을 뜨시고는 정선이 하고 잦으시다가 섭섭한 듯이 다시 눈을 감으십니다. 심히 배웠기 딱하오니 부디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실 때에는 고명한 의사를 한 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 선생님을 은인으로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구원해 드리려 하오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을 압니까? 다만 선생님이 곧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유순상서라고 하였다. 편지를 본 정서는 지금까지 타던 질투와 불쾌의 불길이 다 쓰러지고 그의 속에 숨어있던 가려있던 감추어있던 깨끗한 혼, 사랑과 동정으로 된 혼이 깨었다. 아, 그러면 남편은 역시 그가 말하던 농촌 사업을 위해서 달아났는가? 아, 그러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아, 그러면 유순이라는 여자는 결코 남편을 유혹하는 요물은 아니던가. 내가 잘못했소. 다 내가 잘못했소. 내 곧 갈게요. 내 곧 갈게요. 내 곧 가서 병 구안할게요. 하고 정서는 오직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저녁차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아, 차보다도 비행기로 갈까? 정선의 마음은 조급하였다. 정선이가 처음으로 할 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아버지, 정선이야요. 내 허서방이 시골 가서 병이 중하다고 의사를 하나 데리고 저더러 오라고요. 네네. 저 저녁차에 갈 텐데 아버지 의사를 하나 구해주세요. 내 돈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가십니까? 네, 떠나기 전에 집에 갈 테예요. 이러한 전화다. 윤참파는 일변 놀랐지만 또 일변 기뻐하였다. 이혼을 염려하던 그는 숭의 부처 간에 아직도 애정의 연결이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딸이 이혼하는 것, 시집에서 쫓겨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이 나을 듯하였다. 그날 밤에 정서는 그 친정 동생들의 전송을 받으며 남대문 정거장에 섰다. 의사 곽 박사가 정성과 동행하기로 하였다. 곽 박사에게 여비를 준 것은 물론 윤참판이었다. 윤참판은 간호부 하나까지 얻어서 뒤따라 정거장으로 내어보냈다. 이리하여 정서원의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봉천으로 가는 차 오후 10시 40분 차는 떠났다. 정서는 승강대에서 동생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전송 나온 사람들이 아니 보이게 될 때까지 서 있었다. 정서는 이 가을밤에는 너무도 선선해 보이는 살이 비치는 은조사 적삼에 둥근 난무늬 있는 보일 치마를 입고 구두 많은 검은 칠피를 신었다. 머리는 감아 있는데 약간 속을 넣어 볼록하게 하고 쪽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들었다. 그리고 금태 안경을 썼다. 그는 아직 여행생 같았고 남의 부인 같지를 아니하였다. 전기불빛에 보는 그의 살빛은 마치 호박으로 깎은 듯하였다.
엷은 옷을 통하여 살까지도 뼈까지도 투명한 듯하였다. 그의 짧은 회색 치마폭이 살빛 같은 스타킹에 쌓인 길쭉한 두 다리를 벌렁벌렁 희롱하였다. 별로 집을 떠나 본 일이 없는 정선은 이렇게 차를 타고 나서는 것이 큰일 같았다. 더구나 경의선이라고는 개성까지 밖에는 못 와본 정선이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뿐인가 앓는 남편을 찾아가는 길이다. 정선이가 자리에 돌아오는 길에 아 미세스 허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가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 이는 천만 뜻밖에도 이건영 박사였다. 정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 박사에게 손을 주었다. 이 박사는 정선의 손을 흔들며 미세스 허, 미스 최 소개합니다. 채용자 시인데 내량 여자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번 여자 보통학교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박사는 고개를 기울여 미스 채용자라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애정을 보이려 함인 듯하였다. 채용자 오시다 하고 미스 채라는 이는 일본식으로 읍하고 허리를 굽혔다. 네, 저는 윤정선이야요. 하고 정선은 서양식으로 잠깐 고개를 숙였다. 이 어른은 변호사 허숭씨 영부인 이화의 전제시오 미니시지요. 하고 이건영 박사는 얼굴 근육을 실룩하였다. 정선은 이것들은 또 언제부터나 만났나 하고 두어 번 두 사람을 보았다. 이건영 박사는 심술래를 차버린 후에도 같은 학교의 여자를 둘이나 한꺼번에 희롱하였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화에서는 완전히 신용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갔던 여학생들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정선도 들었다. 미스제도 그 중에 하나로 아마 이번에 한 차를 타고 유혹을 하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이건영 박사는 정선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물었다. 네, 의사 한 분하고 같이 갑니다. 의사? 하고 이건영은 얼른 남편을 잃은 정선과 어떤 의사와의 사랑, 달아남을 연상하였다. 저 그이가 시골서 병이 나서 그래서 의사를 정해 가지고 갑니다. 하고 정선은 남편한테 간다는 것에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이 미스터 허가? 하고 이 박사는 한 번 더 놀란다. 네, 농촌 사업 한다고 시골 가 있었지요. 변호사는 다 집어치고 하고 정선은 유순의 편지에서 얻은 지식을 이 기회에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떠난 까닭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기뻤다. 실상 세상에는 허숭이가 종적을 감춘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불미한 풍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선의 귀에 듣기 싫은 풍설은 허숭이가 정선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정선과 김갑진과의 추한 관계를 암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농촌사업 좋지요. 하고 이건영은 자기도 일찍 농민 운동을 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 죽도 밥도 못된 것을 생각하고 감개가 없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이건영은 귀국한 지 근 1년의 계집애들의 궁둥이를 따르고 살맛과 입술맛을 따른 것 외에 그러하느냐고 다른 일은 한 것이 없었다. 인제는 교회에도 신용을 잃고 교육계에서도 신용을 잃어서 아직 아무데도 취직을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닥터리를 따르는 그에게 몸을 만지우고 여자는 자취를 끊지 아니하였다. 예수교회 계통의 여자들 중에는 이 박사는 생마라는 평판이 낮지만은 그래도 그 예쁘장한 얼굴, 좋은 허우대 말솜씨, 박사 칭호에 홀려지고 싶은 여자가 노상 없는 것이 아니오. 더구나 교회 이외의 여자들에게는 이 박사는 전혀 온전한 새 사람이었다. 미스체는 그 중에 가장 재산이 있고 얼굴도 얌전한 여자였다. 이 박사는 조선에서 월급 생활로는 도저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독신인 것을 미천으로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 저가 덕으로 거들떡거려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심술래를 사랑한 것은 그건 상인의 딸이라는 것이요. 그 차버린 것은 술래의 집에 재산이 없음을 안 까닭이었다. 미인이요 부자인 여자, 이것이야말로 이건영 박사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이가 드물었다. 그는 욕먹는 귀족의 딸이라도 부잣집 딸이면 얼굴과 살이 밉지만 아니하면 장가를 들고 싶었다. 돈이 제일이다. 욕을 먹으면 어떠냐. 돈이 제일이다 하는 것이 요새의 이 박사의 철학이 되고 말았다. 미스채는 어떤 술회사 하는 도평 의원의 딸이었다. 미스채라는 여자 자신은 맑은 정신 가진 이 박사가 탐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부모가 상관있소. 본인만 보면 고만이지 하고 이 박사는 미스채 교제에 반대하는 옛 친구에게 장담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보는 것은 미스채 본인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돈이었다. 싫다는 곽 박사를 침대차로 들여보내고 정서는 혼자 좌석에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물며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게 생각한 까닭이었다. 정선이가 바라보니 이 박사는 미스채를 침대로 가자고 위인하나 죄도 정선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모양이었다. 이 박사는 무안한 듯이 혼자 세면소에 가서 세수하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돌아와 앉는 양이 보였다. 정선은 잠깐 졸다가 정과하는 고요함에 깨었다. 유순의 편지를 받은 후로 하루 종일 흥분되었던 까닭에 몸이 몹시 피곤하였다. 이건영 박사가 빨간 넥타이를 펄펄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보였다. 개성이다. 개성이면 알 사람도 많으리라고 하고 차창으로 내다보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였다. 굿바이 하는 서양 여자의 소리, 그도 귀 익은 소리에 정선은 고개를 안으로 돌렸다. 그것은 올해 이화에 있다가 지금은 평양의 교장으로 가 있는 홀 부인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를 홀 부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기실은 그는 아직 시집 가본 일이 없는 미스 홀이었다. 그는 문에서 들어온 첫창 앞에 서서 전성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 떠났다. 미스 홀은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정선은 마주가서 홀 부인의 가방을 받았다. 아, 정선이 하고 홀 부인은 반가운 듯이 정선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이 박사는 홀 부인을 몰랐기 때문에 두어 자리 건너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하고 홀 부인의 등 뒤에 정선의 어깨를 치는 이가 있었다. 아이 술래야 하고 정선은 어깨를 치는 손을 잡았다. 언니 어디 가우 하고 술래는 반감을 못 이겨 하는 듯이 정선에게 메어 달렸다. 술래라는 말에 이 박사는 얼굴에 피가 갇히었다. 술래의 얼굴이 눈에 번쩍 나타나자 이 박사는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창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미스채도 이 박사의 당황한 양이 눈에 띄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하고 정선은 술래의 눈에 이 박사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술래를 한편 옆에 끼고 제 자리로 걸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술래의 눈에는 이 박사의 뒷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이건영인 것을 알게 넉넉하였다. 술래의 발은 땅에 붙었다. 술래의 눈에는 유리창에 비친 이건영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술래를 실컷 희롱하고 돈이 없다고 박차버린 이건영이다. 술래의 가슴에 일생 가도 삼생을 가도 미래 억만생을 가도 고쳐질 수 없는 아프고 쓰리고 아린 생채기를 내어놓고 달아난 이 건영이다.
슬픔을 모르는 술래가 피술래에게 피가 마르는 슬픔을 박아준 이 박사다. 사람은 다 천사로 알던 술래에게 사내는 모두 짐승이요 악마라는 쓰디쓴 생각을 집어넣고 달아난 이 박사다. 술래는 이 박사가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보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한 이건영 박사를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이야. 술래는 그 일에 있음으로부터 도무지 밖에를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이 박사를 만날까 두려워함이었다. 도무지 이건영 박사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마음 한편 구석에는 이 박사를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 박사를, 그 얼굴을, 그 눈을, 자기의 몸을 무서웠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귀신을 만나는 것 같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이 기색해 버릴 것 같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건영의 모양낸 양복을 찢고 빨간 넥타이로 목을 메어 죽이든지, 그 말 잘하는 거짓말, 유혹하는 말 잘하는 혓바닥을 물어 끊어 버리든지, 검푸른 입술을 아작아작 씹어 버리든지, 손톱을 잘라 버리든지 결단을 내고야 말 것 같았다. 정서는 술래를 안다시피 하여서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고, 글쎄 그 사람은 왜 보니 그까짓 건 잊어버리고 말지. 또 미수채라는 한 여자를 후려 데리고 가는구나. 일본 유학생이래. 여학교에 교사로 간다는데 귀쭉쭉하게 따라가는 걸 하고는 해숙해지는 술래의 낯을 본다. 술래는 본래 연약한 여자는 아니지만 이건영 박사를 생각하면 곧 빈혈을 일으키고 기절할 듯 하였다. 오늘도 뜻을 굳이 먹고 참았으나 눈앞에 노랗게 됨을 깨달았다. 술래는 정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는 듯이 눈을 감았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억제하는 돌이었다. 홀 부인은 술래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아서 한참이나 기도를 올리는 모양이었다. 홀 부인은 이화에 있는 동안 술래를 딸같이 사랑하였다. 그는 술래를 부를 때에 사실상 딸이라고 불렀다. 그는 술래가 조선 처녀답게 순진하고 말없고 무겁고 그리고도 지혜가 밝고 감정이 예민한 것을 사랑하였다. 술래가 이건영 박사에게 농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홀 부인은 한 선생을 찾아가서 크게 항의를 하였다. 술래는 이 박사와의 혼인에 대한 말을 일체 아무에게도 홀 부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정선, 그 사람 닥터 리오? 하고 홀 부인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정선에게 물었다. 네, 하고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홀 부인은 몸을 기울여서 이 박사가 앉은 곳을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치미는 감정을 억제하는 듯이 두 손을 깍지를 껴서 들었다.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한참이나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나 이 박사 그저 둘 수 없소. 말 한번 해야겠소. 하고 홀 부인은 모자를 벗어놓고 일어났다. 홀 부인은 이 박사의 곁으로 걸어갔다. 이 박사시오 하고 말을 붙였다. 이 박사는 벌떡 일어났다. 나 미스 홀이요 하고 홀 부인은 미스 최에게 대하여 잠깐 목례하고 그 곁에 앉았다. 이 박사는 악수를 기다리고 손을 내밀었으나 홀 부인은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다. 이 박사, 심술래 사랑한 일 있습니까? 하고 홀 부인이 어성은 갈날 같았다. 하는 홀 부인의 어성은 갈날 같았다. 네, 잠시 저 어떤 사람의 소개로 교제한 일이 있지요. 하고 이 박사는 좀 당황하였다. 상대편이 심술래가 지척에 지키고 있으니 이 박사의 웅변도 나올 얘기를 꺾임이 되었다. 내가 다 압니다.